목포 제주를 운항하는 15,000톤급 시스타 크루즈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대형 여객선 세월호. 인천항과 제주도를 오가던 6,800톤급 여객선이 진도 부근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구조 신호를 보내고 3시간여 만에 맥없이 침몰한 세월호. 470여 명의 탑승객 가운데 174명만이 구사일생으로 구조선과 헬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해난 사고로 기록될 세월호 침몰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진도 해역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해군을 유인해 대승을 거둔 울돌목. 국내에서 가장 조류가 강한 곳입니다. 울돌목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맹골수도.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에 형성된 좁은 물길은 빠른 조류를 만들어냅니다. 울돌목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강한 곳입니다. 4월 16일 오전 8시 30분. 470명이 넘는 탑승객을 실은 세월호가 이 맹골수도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25분이 지난 8시 55분. 세월호는 80km 떨어진 제주교통관제센터 VTS에 긴급 구조 요청을 합니다. 탈진이랑 연락해 주시죠. 벌써 제가 많이 넘어가 있는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와주시죠. 이후 11분이 지난 9시 6분. 가까운 진도 교통관제센터와 다시 통신 연결이 됩니다. 세월호 이쪽으로 기사님 트롤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견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승객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세월호. 결국 11시 50분, 탈출하지 못한 승객들을 태운 채 차가운 바닷속으로 모습을 감춥니다. 맹골수도를 통과한 세월호에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8시 30분 이후 55분 동안의 세월호 이동 경로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울돌목을 빠져나온 세월호는 18분 뒤인 8시 48분쯤 갑자기 비정상적인 항로로 움직입니다. 방향을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틀어버린 겁니다. 선박 위치를 표시해주는 AIS 정보를 복원해봤습니다. 세월호는 48분쯤 45도 각도로 선수를 돌린 뒤 반원을 크게 그리며 제2형의 항로로 이동합니다. 이어 10시 8분쯤 현재 위치에 멈춰선 뒤 1시간 40여 분 뒤 침몰했습니다. 세월호가 선수를 튼 각도인 45도는 세월호의 일상적인 항로에서는 나올 수 없는 큰 각도입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왜 이렇게 급격한 변침, 방향 전환을 한 것일까? 배에서 탈출한 뒤 조사를 받은 세월호 조타수 조모 씨는 조타 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돌리실 때 평소보다 좀 심하게 돌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평소처럼 돌리셨어요? 예. 돌리신 다음에 어떤 뭐 이상 징후 같은 거 없었습니까? 평소보다 많이 돌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일 조 씨의 진술이 맞다면 정전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장이 나면은 즉각 다른 발전기가 가동이 됩니다. 이때 고장난 시간에는 타를 써도 타가 안 먹습니다. 전기가 나가면은 방향타가 안 먹는 거죠. 세월호에서 순간적으로 정전이 일어난 시각은 오전 8시 48분 37초. 40초 정도 정전 상태가 지속됐는데 이때 조타수가 방향키가 먹지 않자 당황해 각도를 크게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비상 배터리로 전기가 공급되면 방향키가 작동해 배가 비정상적인 각도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겁니다. 조타 장치 자체가 고장났을 가능성도 큽니다. 지난 1일 세월호 선장이 청해진 해운 측에 낸 수리 신청서입니다. 조타기의 전원 접속이 불량하니 근본적으로 고쳐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뒤 청해진 해운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해진 해운의 조타기 수리를 담당했던 협력업체 측은 취재진에게 세월호의 조타기를 최근 수리한 적도 수리 의뢰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핸들 같은 핵심 장비인 조타기. 고장나면 대형 사고나 표류 가능성이 높아 당장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실제 그러면 추상이 안 되겠죠. 뭐 수리를 해야 될 사람 같으면 추상이 안 되겠죠. 조타기 같은 경우는. 세월호가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틀면 원심력에 의해 배는 이렇게 왼쪽으로 크게 기울어집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배가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2차 원인이 가세합니다. 짙은 안개에 발이 묶인 세월호. 하지만 밤 8시 이후 안개가 조금 옅어지자 서둘러 출항 준비를 합니다. 대형 화물차가 줄지어 들어갑니다. 세월호는 배 탑재 중량을 제대로 지켰을까? 회사는 과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사가 평소에도 화물을 규정보다 많이 싣고 운영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적자 없는 싣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청해진은 자기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오바돼도 많이 쓰는다고 계속 그렇게 싫다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이 같은 화물 과적은 세월호뿐 아니라 다른 여객선들도 마찬가지여서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들뿐만 아니고 와마나도 마찬가지예요. 화물을 많이 싣다 보니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차량사이 간격조차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원래라면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공간이 전혀 없이 싣을 때가 많아요. 과적의 화물 고정 등 적재 방식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벨트나 체인으로, 컨테이너는 규격에 맞는 철근으로 된 쇠봉으로 고정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지난해 3월 첫 출항 때부터 아예 이런 고정 장비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작업 인부들조차 의아했습니다. 사람들은 타고 물건 올라오고 작업을 해도 이걸 장비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하지만 선주인 청해진 해운도 운송을 전담한 화물업체도 개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선사에서 다 해주니까 있다. 신대에서는 다 선사에서 다 해주니까. 게다가 세월호 작업 인부들은 여객선에 어떻게 화물을 실어야 하는지 정확한 업무 지침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서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뭐 노동자가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우리가 뭐 지침서가 어떻게 되는지 규정이 어느 줄이 압니까? 허술하게 화물이 고정된 상황에서 배가 45도 이상 급격한 변침을 하면 화물이 풀려 한쪽으로 일시에 몰리게 됩니다. 결국 배의 기울기를 더 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평행수가 완전히 차 있지 않았다면 자유표면 효과가 발생해서 그 물 때문에 더 복원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화물이 쏠리고 그 자유표면 효과가 있는 물이 더 왼쪽으로 어느 쪽으로 쏠리고 그래서 배가 더 복원력을 잃게 되고 더 배가 한쪽으로 쏠리게 된 거예요. 실제 일본에서 과적과 화물 적재 불량으로 여객선이 침몰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13일 일본 미에현 앞바다에서 7,000톤급 카페리 아리아케오가 전복됐습니다. 세월호를 한국에 판 회사인 마루에 페리 소속의 여객선인데다 배를 만든 조선소도 똑같습니다. 건조 시기도 비슷하고 여객선의 무게나 속도까지 놀라우리만치 닮았습니다. 아리아케오는 초속 15m가 넘는 강한 파도의 충격으로 컨테이너 150기, 컨테이너 운반 차량 44대 등 적재된 화물 2,400톤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그 무게로 배가 심하게 기울면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다행히 수심이 얕은 곳이어서 승객과 승무원 28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토교통청은 아리아케오가 파도를 맞고 왼쪽으로 급선회하면서 배가 25도 정도 기울며 컨테이너의 고정장치가 끊어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제해사기구가 규정한 선박의 컨테이너 고정장치 지탱한도는 30도.
결국 고정장치가 허술해 2,000톤이 넘는 화물이 오른쪽으로 쏠렸고 배가 무게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국토교통청은 이 때문에 이듬해 고강도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관리 매뉴얼을 제작성하도록 해운업계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객선의 경우 일반 선박에 비해 무게중심이 높아 한 번 기울어지면 탈출이 어려운 만큼 고정장치 설치에 특별히 유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일본 연구진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화물이 고정되지 않은 채 운항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세월호의 50분의 1 모형을 사용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먼저 화물이 없는 상황. 세월호와 같은 속도인 시속 5km로 오른쪽으로 선회하자 원심력 때문에 바깥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지만 넘어지진 않습니다. 이번엔 화물이 실린 상황을 실험해봤습니다. 화물을 대신해 무게추를 싣고 단단히 고정한 다음 급선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긴 하지만 역시 전복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을 실었지만 고정되지 않은 상황. 무게추를 고정하지 않고 배를 움직여봤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 같더니 급선회하자 곧바로 전복됩니다. 荷物が固定をされていない場合ですね、急旋回をしますと通常よりも大きな遠心力が働きますので、一般的には大きく横傾斜をします。最悪ひっくり返ってしまうような事態もあり得ると思います。 배는 오뚜기와 비슷합니다. 심한 파도와 바람에 심하게 기울어져도 정상을 되찾는 복원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아무리 악조건이 겹친 상황이라고 해도 복원력이 전혀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국내로 들어오기 전 일본에서 운항하던 모습입니다. 파도 위라는 의미의 페리 나미노우에라는 이름을 달고 가고시마와 오키나와 구간을 18년 동안 운항했습니다. 한 차례 기름 유출 사고가 있긴 했지만 선박 충돌이나 좌초 사고는 없었습니다. 배 색깔만 다를 뿐 현재의 세월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객실 내부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배의 뒷부분의 높이가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실 위 데크 부분이 객실로 개조된 겁니다. 세월호는 선박 건조 뒤 2차례 개조 과정을 거쳤습니다. 1994년 6월 일본에서 건조됐을 때는 용적을 나타내는 총톤수가 5,997톤. 하지만 한 달 뒤 개조돼 6,586톤으로 589톤 늘었습니다. 이어 2012년 10월 중개업자를 거쳐 한국에 판매된 뒤 또 한 차례 고조를 바꿔 총톤수가 6,825톤이 됐습니다. 무려 14%, 239톤이나 늘었습니다. 소나타 승용차 160여 대 무게가 후미 부분에 추가된 겁니다. 일본에서는 804명이던 정원도 921명으로 117명이 늘었습니다. 船自体が大きいですから、一応改造して旅客定員もちょっと増やした可能性はありますけど。 이렇게 개조를 통해 용적을 늘리면 배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배의 무게 중심이 위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증축을 해서 상부 구조를 바꿔서 무게 중심 위로 올라가면은 G점과 그러니까 그 글래비티 그 무게 중심과 부연시 B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배는 복원력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배 하부에 넣어 배가 기울어졌을 때 정상 자세로 돌아가는 힘을 주는 평형수에도 의혹이 제기됩니다. 배는 밑부분 밸러스트라는 물탱크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배가 기울어지면 이 물이 평형을 잡아주면서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위에다 힘을 해서 밑에 물 수면 하에도 뭔가를 만들어서 물을 해수 바스트를 씹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자꾸 그렇게 하면 또 승객을 못 실으니까. 온 국민을 경악과 비통에 잠기게 한 6,800톤급 대형 여객선의 침몰.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사망하거나 실종된 학생들. 급격한 변침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 여객선이 차가운 바다에 잠겨야 했는지는 아직 미공속입니다. 하지만 변침과 과적, 그리고 복원력 상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 정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고 이후 하루 만에 정부 부처가 경쟁적으로 설치한 본부는 10개에 육박합니다. 서울에는 안전행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고, 세종에서 해양수산부와 교육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각자 차립니다. 해양경찰청은 인천과 목포에 지방사고수습본부, 서해해경은 목포에 중앙구조본부를 세웠습니다. 총리실은 이것 취합하겠다며 목포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고, 결국 해수부 장관이 범부처 사고대책본부에 장을 맡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59시간, 그러니까 이틀하고도 11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마련된 겁니다. 이 많은 본부 가운데 현장이 아닌 서울에 있는 안전행정부가 사고 총지휘를 맡은 것도 오락가락 행보를 부추겼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월 법까지 바꾸며 재난 대응을 총괄하게 됐지만 경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제가 현지에 직접 현장을 가보고 상황을 쭉 파악을 하고 관련되는 기관 여러 가지 협조 사항을 현지에서 당부를 하고 조금 전 5시 20분경에 올라왔습니다. 아까 그 현지 실무자 얘기로는 어느 정도 야간도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도 지금 발표하는 해경청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대응이 필수적인 사고 수습에서 현장을 책임지는 해경은 서울에 보고하느라 또 잘못된 발표를 정정하느라 허송세월했습니다. 사고는 많고 제대로 된 지휘본부가 없는 사흘 동안 실종자 가족들은 책임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지시를 내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경과 해군, 민간단체의 구조 작업을 틀어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캡틴은 없었습니다. 한쪽에선 잠수부가 선실에 진입했다 하고 한쪽에선 진입에 실패했다고 발표하는 불협화음이 계속됐습니다. 이 같은 난맥상은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이 10년 동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모두 192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참사였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노무현 정부는 재난 대응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소방방재청을 신설했습니다. 행정자치부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를 격상시킨 것이지만 소방 업무와 방재 업무가 겉돌고 내무 공무원들의 통제를 받는 외청 조직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장이 세월호 사고로 구성된 중대본 구성에서 빠진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전행정부를 긴급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로 내세웠습니다. 안전관리본부를 새로 만들고 재난법을 개정해 사회재난 발생 시 안행부 장관이 지휘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대응의 총괄 기능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에서 또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컨트롤 타워 형성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컨트롤 타워가 설정돼서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한 곳에 이게 집중해서 돼야 된다는 것은 다른 선진국이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뒷북 행정과 잘못된 대응이 부른 최악의 참사 세월호 침몰 사건.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아직 채 꽃 피우지도 못한 아이들의 꿈은
차가운 바닷속에 갇혀 있습니다.